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로잉입니다. 오늘은 책 불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사회에서 불안은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놀아도 불안하고, 일해도 불안하고, 공부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다고 하죠? 그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깊이 고민하고 파고든 책이 바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도 있고 인상 깊고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책에서는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개념을 다루는데요.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천이 우리가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 위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나 저 사람이랑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쭉쭉 나아가는 반면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 같을 때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투라는 감정도 관련이 있겠네요. 저자는 질투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 자체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어나더 레벨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나와 비슷했다고 느껴지는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철저한 신분제도가 있었기에 서로 간 빈부격차가 크고 불평등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현대는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서 아주 약간의 빈부 차이도 눈에 띄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명 과거보다 현대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힌다죠? 그럼 이건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제임스는 자존심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일을 성공하기 위해 목매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모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잠재력 중 실제 성취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자존감도 한없이 깎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우리가 우리의 이상 때문에 괴로워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때 유명했던 배우, 몰락한 정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특히 더 고통 속에 사는지 이해할 수 있죠.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 개념인 명예도 살펴볼까요? 요즘은 정말 누구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자는 이 물자가 단순 쾌락을 제공하는 것보다 명예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근대의 물질주의적 사회에는 육체적 생존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과거보다 많은 것들이 실제로 필수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필수품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상품만이 아니라 나라의 관습에 따라 아무리 계급이 낮다 해도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취란 뭘까요? 또 성공이란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자가 말하는 속물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버리는 모든 사람, 노골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성공이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런데 모든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죠. 그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기에 상대방에게도 그런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사치품의 역사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룬 감정적 상처의 기록이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는 또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부모에게 단순히 부를 물려받았었죠. 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실패한 사람들 역시 그럴 만해서 실패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운하다가 아닌 실패자라는 묘사가 붙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작가 마이클 영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안다. 만일 되풀이하여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 과거와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말이다. 이처럼 능력주의 체제에서 가난은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줍니다. 토크빌도 귀족사회와 민주사회에서 빈곤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빈곤한 사람들을 하인이라고 보았을 때 과거 하인은 자신의 운명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 과학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무제한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음에는 특히 젊은 하인들 사이에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수는 상승에 실패하며 물화와 주인에 대한 증오심만 커져 전체 분위기는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지배적인 성공에 대한 관념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한 걸까요? 마르크스는 사회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말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편파적인 노선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주계급은 토지에서 나오는 부가 본래 고귀하다는 개념을 모두에게 심어주었고, 중상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성취를 보며 모두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꼭 노력이 답이 아님에도요. 하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적 진술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감각이 없으면 그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걸 발견하기가 어렵고, 무색무취의 가스처럼 사회에 방출되어 스며들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과서에 이미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비판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울프는 도서관 입장을 거부당했을 때 도서관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다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대신 나를 들여보내지 않다니 도서관 문지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관념이나 제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때는 고통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못하거나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 묻게 되죠. 반대로 제도, 관념, 법은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우리는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도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이 사회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성공적인 삶과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규정지으며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왜 이렇게 지위가 낮지? 왜 나는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라면서요. 집단의 판단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내 지위가 낮아 보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부의 개념도 다시 살펴봅시다. 소로우는 한 사람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재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인생의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사업 말고 다른 활동에 쏟는 쪽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소박한 생활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는데요. 중국, 힌두,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때 소박한 생활을 기꺼이 선택하려 했다며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선택한 삶은 무엇인지 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불안한 마음은 훨씬 덜해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